안녕하세요. 박재진 변호사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은퇴와 상속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배우자도 없고 자녀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이어받게 됐다라는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유언 상속과 관련해서 미리 대비 없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유산이 분배되고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은퇴와 상속과 관련되어져 있는 대비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상속 계획하면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아주 막연하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은퇴와 상속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적은 비용으로 큰 리스크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족의 재산을 본인이 어렵게 모은 그 자산을 세대에 걸쳐서 유지하고 보호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퇴하고 상속 계획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대하시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월 500분이면 충분하실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는 적어도 2,000에서 3,000불 있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로는 모자라요. 우리가 쓰고 준비하고 하는 비용들이 2만 불에서 3만 불 이상입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기대하시고 그동안에 본인이 하시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목표일 거고요. 두 번째는 노년기 의료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미국에 계신다고 하면은 메디케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죠. 그 외로도 추가적으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보험들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 롱텀 케어에 관련한 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다니시고 약 치료 받으시는 거에 대한 대책은 되어져 있지만 롱텀 케어에 대한 대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년기 의료비에 대한 대책, 특히 롱텀 케어에 대한 대비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것, 아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의 세대 간 상속을 계획하시는 것. 이게 총 이렇게 세 가지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은퇴와 상속 계획을 잡으시면서 꼭 달성하셔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거예요. 연금보험 가입해야 됐나, 그리고 본인의 자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모아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고용주가 같이 일부를 제공을 해서 쌓아두는 그런 자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401k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IRA 또는 로스 IR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내가 모아뒀다가 천천히 빼서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모으시는 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제적이죠.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그 세금 내실 때 같이 그 세금을 내고 그 이후에 일정 나이가 됐을 때 62세부터 받으실 수 있고 이 자금들을 모아서 놓으시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소셜 시큐리티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언제 몇 살에 리타이어 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금액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그 일부 정부가 제공하는 소셜 시큐리티를 통해서 일부 생활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고요. 또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정기적인 수입을 마련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게 뭐 SSA에만 하시면 안 되시고요. 다양한 재정 상품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목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띄워드리는데 이게 골프 치시고 뭐 여행 다니시고 자녀분들 오면 자녀분들한테 용돈 주시고 이 정도의 생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려고 그러시면 파이낸셜 플래닝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으시는 것 크게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이런 자금들 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노년기 의료비에 대한 대책입니다. 특히 이제 롱텀 케어에 대한 대비와 대책이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뭐 얼마나 살겠어요. 오래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널싱홈에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의료 기술이 되게 발전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시면 미국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80%가 이제 병원에서 사망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노인 인구 중에서 사망하신 분 중에 70% 이상이 롱텀 케어와 같은 이 집중적인 케어를 받은 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70%에 해당될 확률이 높으신지 아니면 나머지 30% 그러니까 롱텀 케어 혜택 받지 않으시고 그런 집중적인 관리 받지 않으시고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으신지 아니면 본인이 나머지 70%에 해당될 확률이 높으신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70%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인 그 메디케어 보험에서는 이 롱텀 케어 퍼실리티는 100일까지만 커버를 해줍니다. 그 이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 롱텀 케어 비용이 아주 비싸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40불 평균적으로요. 이게 1년에이면은 124,100불이 됩니다. 저희 그 뉴욕시 바깥의 지역인 이제 롱아일랜드에는 약간 더 비싸요. 평균 한 390불씩 하고 있고요. 1년에 14만 불씩 합니다. 이게 2022년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이 되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곳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다를 거예요. 중서부 지역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비용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곳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그 물가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거라는 건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기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좀 건강이 되시고 좀 젊은 분들은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따로 사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많은 분들이 생활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모기지내다 바빠요. 뭐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없습니다. 라고들 하셔서 지금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 라이프 인슈런스하고 같이 묶여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나온 것들이 많아요. 뭐 생명보험 인슈런스가 예를 들자면 50만 불 돌아가셨을 때 데스 베네핏이 한 50만 불 정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한 50%를 롱텀 케어 비용으로 먼저 땡겨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돌아가신 후에 데스 베네핏으로 받는 그런 종류의 하이브리드형 라이프 인슈런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산 적도 없고 살 여력이 안 되시고 또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미리 하셔서 노년기가 됐을 때 내가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 물론 이제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한다고 하시면 내가 65세 되면 메디케어 받을 때부터 내가 롱텀 케어를 메디케어를 받아야겠다.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자산이 되시고 인컴이 되시는 분들이시라고 그러면 그 메디케이드 중에서도 롱텀 케어, 평소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받으시는 것, 그게 뭐냐면 병원 다니시고 약국 다니시고 이런 것들은 본인 보험, 메디케어로 다 커버를 하시고 나중에 노년이 되셔서 더 이상
거동도 불편하시고 혼자서 생활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 혼자서 본인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가족들이 케어하다가 또 더 이상 가족들도 부양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실 때 롱텀 케어 패실리티에 들어가시는 것, 그러니까 너싱홈에 들어가시는 거 고려 대비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메디케이드 제가 이거 롱텀 케어 대비하는 거 말씀드리면 항상 이런 말씀 하세요. 아유, 집이 있어도 메디케이드 된다는데요. 뭐 수입이 있어도 된다는데요. 이거 뭐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메디케이드는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공짜가 아니에요. 물론 재산도 없고 인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에게는 메디케이드가 무료로 제공되는 그 의료 서비스입니다. 하지만은 재산이 있는 분들, 유산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은 다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수혜자가 사망하신 후에 유언상속법원을 통해서 모든 의료 혜택 그동안에 지불했던 거, 메디케이드가 지불했던 비용들을 다 되돌려 주셔야 돼요. 이게 연방법에 의해서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금 미국 전체 주에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건 너싱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도요. 55세 이후에 받은 모든 종류의 메디케이드 혜택은 다 회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 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 유산이 있는 분들, 네, 제가 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재산이 있다기보다 유산으로 남겨줄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는 무료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가 있다는데 이거 그러면 제가 이거 메디케이드 집이 있는데 메디케이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집을 팔면은 혹시 이거 메디케이드 비용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는 배우자가 두 분이 부부가 같이 생존해 계신데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어떤 너싱홈에 가 계신다. 그러면 그분 돌아가시면 내가 지금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내 살던 집에 이걸 팔아가지고 지금 메디케이드 비용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유언 상속법원을 통해서만 회수하는 거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집은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집을 파신다. 네, 파시면은 이제 예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끊길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들어갔던 메디케이드 비용을 물어내라는 거하고는 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해 계실 때 이 집을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물어낸다거나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유언 상속법원을 통해서 본인의 유산이 있을 경우에 유산에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유언과 상속 계획.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유언과 상속 계획이죠. 이제 네, 은퇴 생활 잘 즐기시고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하셔서 은퇴 생활을 잘 즐기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메디칼 관련돼 있는 비용들도 잘 마련하셔서 잘 하셨고 그리고 널싱홈에 갈 비용들도 잘 정리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내가 사후에 내 이 재산이 내 자식들에게 어떤 식으로 또는 자식이나 다른 관련돼 있는 분들 에게 어떤 식으로 이게 나눠지는 것이 줘야 될까 이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상속세가 있습니다. 네, 연방에는 상속세가 있고 또 주마다 상속세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이 더 많지만요. 이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는 것들 네,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언 상속 계획을 세우는 과정인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보통은 이제 라스트 윌, 유언장 준비하셔야 되고요. 연명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 결정하시는 것, 이게 이제 리빙 윌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어드밴스드 메디칼 디렉티브라고도 부르기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닥터들이 의사소견으로 봤더니 이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단지 사망하는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 네. 그러니까 다시 회생이 불가능한데 사망하는 과정만 지금 지연시키는 그런 트리트먼트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포기하시는 것, 중단하는 것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신라이트 같은 아주 작은 희망이 있더라도, 아주 작은 것만 있더라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해 주세요라고도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리빙 윌입니다.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헬스케어 프락시, 이제 치료에 대한 결정을 위임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수술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헬스케어 프락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임장 준비하셔야 됩니다. 위임장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입원해 있다거나 움직일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내 일을 저의 파이낸셜한 거, 텍스, 베네핏 관련되는 거, 은행 업무, 뭐 이런 것들을 대신 봐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놓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언장을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위임장은 좀 아주 광범위한 위임장을 준비하게 돼요. 특히 이제 기프트를 줄 수 있는 권한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해둡니다. 왜냐하면 이 기프트 주는 권한을 주어놓지 않으면 혹시 본인이 이제 사후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에 이 재산을 미리 유언 상속 법원으로부터 프로베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워버터니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가디언 신청하러 법원에 가야 돼요. 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좀 어드밴스 되어져 있는 파워버터니를 준비하셔서 특히 기프트 파워를 좀 잘 주어진 그런 위임장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것, 더 자세하게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트러스트가 되겠습니다. 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프로베이션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셋 프로텍션, 그러니까 자산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에스테이트 텍스죠. 상속세를 줄이는 데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신탁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유언 상속과 관련된 거 준비하신다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유언장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 제가 메디케이드 에셋 리커버리 하는 거, 네,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하는 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이고, 내가 이 집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메디케이드를 받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유언장에다가 이 집은 내 자식에게 줘라라고 써놨다. 네? 내 자식에게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제 집을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유언장이 써 있어도 유언장은 유언 상속 법원을 통해서 프로베이션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모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케이드 에셋 리커버리 또는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떤 채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채권자들이 다 서로게이트 코트라고 부르는 법원에 가서 거기다가 일종의 린을 거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재산이 있으시면 유산이 있으면은 여기에 필요한 돈을 다 먼저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거를 유가족에게 나눠주세요라는 겁니다. 먼저 빚을 갚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언장으로는 그런 효과가 없죠.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거는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언장이 없으면은 법이 정해놓은 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고요.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에 써져 있는 대로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분배하게 되지만 그것은 법이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네. 먼저 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게 유가족에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유언장이 몇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가족사항이나 개인 자산에 대한 정보가 다 공개돼요. 네. 지금 누구든지 그 서로게이트 코트에 가시면은 이름 석자, 돌아가신 분의 이름 석자를 쳐놓으면 그분의 유언장부터 시작을 해서 네. 자산의 모든 내용들 다 공개 자료예요. 퍼블릭 인포메이션이에요. 이게 인터넷으로는 열어보실 수 없지만 네, 서로게이트 코트에 가시면은 프로베이션을 하시게 되면 그 정보가 다 공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개인 정보가 아니라 공개 정보다. 그리고 그 공개 정보 때문에
누구나 거기 법원에다가 이의를 걸 수가 있어요.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와서 우리가 받을 돈이 10,000불이 있어요. 먼저 주세요. 메디케이드가 와서 이 사람한테 받은 메디케이드 비용이 뭐 10만 불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주세요. 네, 그 전에 있던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떤 빚을 지게 됐는데 그 채권자가 와서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이 얼마가 있습니다. 이거 먼저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은 먼저 다 갚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프로베이션이라는 게 적게는 8개월에서 뭐 길게는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옵젝션을 걸고 하게 되면은 2년 반 정도 걸리는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유산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간만 오래 걸리면 괜찮은데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전체 유산의 한 12%에서 25% 정도는 법원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유산이 부동산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 이제 부동산이 뉴욕에도 있고 뉴저지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 있고 플로리다에 있고 뭐 여러 주에 분산되어져 있다. 그러시면 이 프로베이션은요, 그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각 주마다 가서 또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 할 때는, 그러니까 상속 계획을 할 때는 아주 좋은 계획, 그러니까 유언 상속 계획이 아주 잘 된 플래닝은 유언장이 있어도 유언장이 별 역할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플랜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뭐냐 하면 유언장 역할을 하지 않게 그 사전에 모든 종류의 재산을 다 트러스트에 넣어놓거나 또는 공동 통장에 넣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서도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재산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 바로 이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핵심입니다. 네, 이걸 들고 뭐 유언장 들고 저기 서로게이 코트 가고 프로베이션 해서 그 다음에나 이제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런 플래닝을 잡았다고 하면 좋은 플랜이 아니에요. 혹시 본인이 잡아놓은 플랜이 있으면 그 플랜 준비해 놓은 게 유언장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 유언 상속을 하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도표입니다. 뭐냐면 유언장이 있거나 없거나 이 프로베이션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 유언장이 없는 분들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이 이제 서로게이 코트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법원을 통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저희 이거 신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그냥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해놓을 것이냐. 예, 지금 도표상으로 보셔도 어느 것이 편하고 빠를지에 대한 대해서는 아시겠죠? 네, 신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것들이 다른 대비책들이 이런 상속 계획들이 훨씬 더 유용하고 잘 편안하고 아주 효율적인 그런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저는 가진 재산이 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을 굳이 뭐 트러스트에다 넣는다거나 뭐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냥 우리 자식을 여기다 공동 명의로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자녀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셔도 되는 그런 자산도 있고 또 자녀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이제 크게 보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주택을 구매한 지 오래되셔서 아주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하셨어요. 1980년대, 90년대 10만 불, 20만 불 주고 구매를 하신 분들. 근데 지금 현재 시가 이게 100만 불, 150만 불이 간다. 그런 분들은 이걸 자녀 명의로 이전하시면 안 돼요. 자녀 명의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이 주택을 팔 때, 자녀분이 그 주택을 팔 때 캐피탈 게인 텍스 폭탄을 맞게 됩니다. 네. 그건 절대 넘기시면 안 되는 자산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자산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쌓인 에퀴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그러신 분들은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비용을 절약하시면서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근데 설사 에퀴리가 많지 않다고 해도 자녀분들에게 자산을 넘겼을 때 여러 가지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젊은 자녀들이 이제 경제활동 열심히 할 텐데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그럴 텐데 그 자녀분들이 하게 되는 그 경제활동에 따른 위험들이 있겠죠.
경제활동에 따른 그 위험, 채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다가 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넘겨준, 명의 이전해준 그 집이 그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분이 결혼했다라 그러면 이혼했어요.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노인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분들에게 넘기시면 시니어 혜택을 많이 받으실 텐데, 부동산세 감면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자녀분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네, 그 부동산세, 시니어를 위한 부동산세 감면 받으실 수 없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녀 명의로 이전했다가 이제 세금이 많이 올라가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보셔가지고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신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신탁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잠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에스테이트 플래닝 하는 데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네, 일종의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내가 안전하게 보유하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아주 좋은, 우리가 비클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마치 자동차 같은 거죠. 트럭 같은 거죠. 그 트럭에다가 네, 재산을 딱 실어가지고 내 자식에게 딱 떠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네, 그 트럭이 내 손에서 떠나요. 떠나면은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트럭이 자식한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거리에 있습니다. 스트릿에 있어요. 아직 자녀분이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건 아직 자녀분께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건데 내 것이 아니고 준 건데 아직 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신탁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랜터, 위탁인이 네, 신탁인, 그러니까 트러스티에게 두 분에게 내가 이거 재산을 좀 잘 관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서로 관리 계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트러스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트러스트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랜터하고 트러스티 간의 계약. 그리고 그 계약에 의해서 법인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일종의 법인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재산을 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회사 같은 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신탁이라고 그러면은 은행 어카운트 여시는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변호사님, 신탁 이거 어카운트 여는데 얼마예요? 그 어카운트 유지비는 얼마가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은행 어카운트가 아닙니다. 계약에 의해서 생긴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법인이 생기셔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뭐 이 신탁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이제 신탁이라는 게 미국에서 어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예, 그 중세 시대 십자군 원정 중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유럽에서 중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기사들이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섭니다. 이슬람에게 뺏긴 이 성지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이 갈 때 영주들, 재산 많은 사람들이 또 출전을 해야 되잖아요. 기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두고 또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을 그냥 두고 가려고 하니까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뭘 보장해 주냐면 당신들이 이 맡겨놓은 재산, 집사라든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재산을 맡겨두면 당신이 돌아왔을 때는 이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놨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충성된 청지기가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이 이 재산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관리를 잘해서 재산을 불리고 그 불려놓은 재산을 통해서 집사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만 쓰게 해라.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니까 사후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사후에 이 재산을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눠라. 주는 방법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애가 성인이 된 다음에 나눠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수혜자들 위해서 따로 별도로 어떤 지시를 해놓겠죠. 바로 그게 이제 신탁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한 2000년 동안, 한 1000년 동안 유지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 서양 법 체계상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그대로 또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선된 청지기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이걸 그냥 재산을 모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있는 게 아니고요. 투자도 하고요. 재산을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 자산이 가장 크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트러스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유언장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이 신탁이 무슨 장점이 있는지는요. 자, 이 신탁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어요. 유언장은 아까 개인정보가 그대로 공개된다고 했죠. 네, 이 트러스트는 공개될 일이 없어요. 본인이 갖다가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네, 개인정보에 대한 게 완전히 보호된다. 네, 그랜터하고 트러스티하고 또 우리 베네피셔리들 그 돈을 받아서 수혜자들이요.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걸 굳이 어디다가 뭐 공개된 곳에다가 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된다. 그리고 프로베이션이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없이 그러니까 서로게 코트 법원에 갈 일 없이 돌아가신 후면은 바로 재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뭐 몇 개월씩 걸려야 되는 프로베이션 절차 밟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르긴 하지만요. 보통은 본인의 재산, 본인의 채무로부터 또는 수혜자들, 우리 베네피셔리들의 채권자들로부터도 본인의 이 자산을 잘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양쪽으로부터의 모든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드는 아까 프로베이션 비용, 시간 다 절약하실 수 있죠. 그리고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상속세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일리버커블 트러스트,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그 재산을 그 에스테이트에 포함될 자산을 그 트러스트에 넘기시게 되면은 자산을 그러니까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앞으로 이 자산의 규모가 많이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들을 가치가 낮을 때에 옮겨 놓는 겁니다. 트러스트에. 그렇게 되시면은 이게 나중에 자녀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이 재산을 받을 때 시가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트러스트에 넣는 시점의 가격으로 우리 에스테이트 텍스를, 그러니까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시니어를 위한 세금 혜택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캐피탈 게인 텍스 익스클루전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5만 불까지 미혼으로, 부부 같은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캐피탈 게인 텍스 익스클루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트러스트에 넣어놓으신 후에 자녀분이 그 집을 받아서 받은 후에 파실 때 스텝업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텝업이라는 게 뭐냐면 자산의 캐피탈 게인 텍스를 계산하는 기준가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캐피탈 게인 텍스를 이제 이거 예를 들자면 옛날에 구매가가 10만 불에 구매하셨어요. 그 집을. 그런데 이걸 그냥 명의 이전한다라고 계산해 볼게요. 명의 이전을 했어요. 아드님한테. 그랬더니 자녀가 1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자녀분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냐면요. 10만 불 구매가잖아요. 그 10만 불 구매가를 이어받습니다. 자녀분이. 그래서 90만 불이 과세 대상이 돼요. 캐피탈 게인 텍스에. 자, 그 반대로 우리가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한번 팔았다, 아니면 넘겨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뭐냐면 구매가 10만 불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트러스트에다가 넣을 때 시점 시가가 50만 불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시가가 90만 불이에요. 그러면 자녀분이 100만 불에 똑같이 100만 불에 팔았다라고 하면 과세 대상은 10만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 돌아가신 후에 1년 후에 파시면은 사실은 캐피탈 게인 자체가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아예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텝업이라는 거는 본인의 구매가 기준, 캐피탈 게인 텍스를 계산하는 기준가가 얼마가 되는가, 아주 중요한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속세에 대한 것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상속세, 그러면 상속세 뭐 미국에서는 면세 금액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 뭐 굳이 이런 걸 알아야만 할까요? 네, 아셔야 됩니다. 네, 본인들 자산이
자산이 적어도 600만 불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600만 불 언저리가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자, 뭘 준비하셔야 되냐? 연방에서는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연방 면세 금액이 1292만 불이에요. 예, 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부부면은 곱하기 2 해가지고 2500만 84만 불까지는 지금 면세예요. 네. 에스테이트 텍스는 상속으로 한다고 해도 따로 면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하신 게 뭐냐면은 요렇게 높은 면세점이 언제까지 유지되는 거냐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이게 트럼프 때 이걸 계속 연장을 해서 2025년 12월 31일 것까지만 해놓은 거고,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물가 상승률 계산해가지고 하면 2025년 이후에는 연방도 680만 불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 전에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본인의 자산의 규모가 1200만 불대, 1000만 불대, 그러니까 10밀리언 근처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은 2025년 이후에 돌아가셔도, 2026년 이후에 돌아가셔도 그랜드파더가 돼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 그러니까 트러스트에다가 넣어놓는다든지 미리 기프트 텍스를 파일을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재산을 미리 기프트로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미리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현재 있는 그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주에서는 현재 그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면세 금액이 658만 불까지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뉴욕주도 상속세가 거기에 한 16%까지 붙어요. 많게는. 그러니까 뉴욕주 상속세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세금이 면세가 된다고 해도 뉴욕주에서는 그 상속세를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뉴욕주가 아주 재밌는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에스테이트 텍스 클리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면세금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자산이 668만 불이에요. 668만 불. 면세점에서 10만 불만 씁니다. 예? 면세 금액이 10만 불이 많아요. 자, 10만 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10만 불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시면 돼요. 10만 불에 대해서만. 그럼 말이 되죠? 그죠? 네, 그 658만 불까지는 면세고 10만 불이니까 10만 불만 더 추가된 거에서 금액 내죠. 뭐.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유산이 면세점 금액보다 105%, 105%보다 많다. 이게 기준이 뭐냐면 690만 불이에요. 69만 9천 불. 690만 9천 불보다 내가 유산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뉴욕주에서는 클리프에 훅 떨어지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691만 불이에요. 그러면 1000불 많은 거예요. 1000불. 자, 1000불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1000불에다가만 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요. 그 1000불 많은 전체 금액 69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다 내셔야 된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엄청난 차이요. 내가 면세점의 105%보다 자산이 많은가 안 많은가. 만약에 105%보다 내 자산이 많을 것 같으시면은 빨리 유산을 줄이는, 전체 유산을 줄이셔가지고 105% 미만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90만 9천 불 미만으로 줄이셔야지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한 100만 불씩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연방에는 상속세가 있으니까 전에 50개 주 전체가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상속세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어요. 근데 상속세가 없는 주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상속세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주도 있어요. 뭐 인헤리턴스 테스트, 그 텍스를 내는 곳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도 있어요. 그런데 상속세가 있는 주는 커네리컷, DC, 워싱턴 DC,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네, 미네소타, 또 우리 이제 뉴욕,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또는 워싱턴 스테이트. 이 정도가 상속세가 있는 주고요.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상속세의 대상이 될 만한 모든 자산들은요, 에스테이트 텍스, 여러분들 뭐 이게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상속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게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자산, 부동산 포함되고요, 주식, 채권, 네,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캐시, 네, 아니면 뭐 보험금, 네, 네, 생전에 이렇게 평생 나누신 기프트, 예, 기프트로 주신 그런 금액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치셔가지고 나중에 그 총 금액을 해서 이게 면세점보다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간 금액에서 일정 부분 본인의 세금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사망 시에 페어 마켓 밸류로 계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돌아가실 시점에 페어 마켓 밸류로. 자, 그런데 아까 트러스트에 넣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드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트러스트에 넣으시면은 그 반대로 돌아가실 때 시점에 페어 마켓 밸류가 아니라 트러스트는 일종의 기프트를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프트로 또는 이 트러스트에다가 유산을 빼놓는 시점의 그 가격으로 에스테이트 텍스를, 그러니까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러스트가 이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상속세를 줄이는 그 방법들 많이 있어요. 뭐 공동 명의로 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는 그 애뉴얼 익스클루전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는 1년에 17,000불 또는 부부 같은 경우는 34,000불까지 매년 이렇게 자녀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금액은 사실은 에스테이트 텍스에 익스클루드 되는 거예요. 네. 또는 이제 체리터블 트러스트에다가 트러스트를 만들어 자선단체에다 기탁을 하거나 또는 자선단체에게 직접 이렇게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주가처럼 내가 한 뭐 몇만 불, 만 불, 이만 불 때문에 예? 세금이 수백만 불, 수만 불을, 수십만 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면은 자선단체에게 기부하는 것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우리가 준비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유언 상속 계획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종류의 이런 트러스트를 활용하셔야 돼요. 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생명보험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아일릿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거는 일리버커블 트러스트인데 생명보험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스파우저 라이프타임 액세스 트러스트라는 거. 이거는 부부가 같이 생존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오래 더 사실 분들, 한 사후에, 이제 아니면은 배우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는 수단으로도 이 우리가 슬래시라고 부르는 이 스파우저 라이프타임 액세스 트러스트를 또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리버커블 트러스트예요. 네, 이걸 통해서도 사실은 상속세를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일리버커블 트러스트라는 것의 특성이 있어요. 이 일리버커블 트러스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재산을 트러스트에다가 넘겨놓는 시점의 그 가치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 다음에 그 재산의 가치가 올라간 다음에 자녀분들이 받고 그 자녀분들이 받을 시점에서의 가치와 관계없이 그 에스테이트 텍스를,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요. 또 상당한 그런 자산을, 상당한 세금을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아주 상당히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퇴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 은퇴, 상속계획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세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은퇴 계획하신다고 그러시면은 내가 은퇴 후에 경제활동에서 리타이어 하시는 거죠. 경제활동에서 물러나신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로는 여러분이 리타이어한 이후에 노후 생활에, 노년기에 사용하실 모든 의료 비용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료보험, 우리 메디케어 당연히 있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보험 사셔야 되고요. 그 무엇보다도 롱텀 케어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사시든지 아니면 추후에 나중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그러면 사후에 이 재산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 불필요한 프로베이션이나 아니면 그 행정 비용들 또는 프로베이션에 따라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재산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준비가 착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은퇴와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KCMB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다른 영상에서 답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